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일본사 두 번째 시간인데 일본사 끝나는 시간이에요.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사는 이 두 번째 시간은 에도막부부터 일본 제국주의까지 가볼 건데요. 자, 에도막부 뭔지 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오닌의 난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하던 와중에 사망했고요. 그 뒤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덕천가강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 이 사람은요 오늘날 도쿄인 에도 지역의 막부를 개창했대요. 1603년이네. 자, 이 사람이 통치하는 방식, 이마 에도 막부의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막번 체제 뭐냐? 막부와 번으로 둔 겁니다. 쇼군은 중앙의 직할지를 지배하고요. 다이묘는 지방 영지인 번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산킹코타이 제도와 같이 작동하는데, 자, 1635년에 제정했던 무가제법도라는 것의 일부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 다이묘의 가족들은 에도의 인질로 상시 체류해야 합니다. 늘 에도에 있어야 돼요. 다이묘 가족들은. 그리고 다이묘 본인은요 정기적으로 에도에 체류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자기의 영지 즉 번과 막부 중심지를 에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산킨코타이 제도입니다. 이게 참근 교대제라고도 하거든요. 참근 교대제, 산킨코타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근데 도쿄의 에도에 머무는 체류비, 오가는 교통비를 모두 다이묘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뭐 반란 일으킬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일으키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 이어서 병농분리라는 걸 하게 되는데, 병농분리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을 계승한 거거든요. 뭐냐면 무사,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의 신분을 엄격히 구분해서 서로 이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게 바로 병농분리입니다. 무사는 무사만, 농민은 농민만, 수공업자는 수공업자 일만, 상인은 상인의 일만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무사들이 농촌에서 다이묘 성 주변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다이묘 성 주변을 성하정, 일본말로 조카마치라고 합니다. 조카마치에 이제 무사들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자, 무사들은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자, 경제분 볼게요. 농업, 상공업, 무역 볼 건데요. 자, 농업 보니까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확대한대요. 즉, 식량이 아니라 갖다 파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농민들이 많이 하게 됐대요. 근데 이 식량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이것보다 먹을 수 있는 거, 식량, 먹어야 되는 거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복록 좀 받던 무사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면 생산량이 부족해진 만큼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무사들은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요. 자, 상공업자가 볼게요. 상공업자들은요, 여러분들, 이 조카마치에 따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무사들도 조카마치에 살죠. 근데 같은 조카마치에 상공업자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사의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근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돈을 받고 팔겠죠. 돈을 받고 파니까 무사는 점점 가난해지고 이 조카마치에 사는 상공업자들은 점점 돈이 많아지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존인이라고 불립니다. 정인. 존인. 자,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무사는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자, 존인층이 형성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배가 부르는 거예요. 계속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동업조합 만들어요. 바로 에도 시대 때 존인들의 동업조합, 가부나카마 조직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더 강화하게 됐겠죠. 자, 무역 부분 봅니다. 막부 초기의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데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막부에서 발부한 무역 허가증, 슈인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동남아시아 지역에 일본인 마을이 형성됩니다. 자, 여기 또 가보고요. 자, 외교 부문가 있습니다. 외교 부문. 자, 청나라 상인과 교역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였겠죠, 당시에. 자, 그리고 조선과도 조선의 통신사가 올 때마다 이것저것 많이 받아들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청나라와 조선 이 두 나라와는 계속 교류를 하는데 서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아니고 쇄국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종교 크리스트교 금지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역하는 사무역 통제합니다. 유럽 상인과의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막부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죠. 막부만이 유럽 상인과 접촉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상인이냐? 바로 네덜란드 상인입니다.
네덜란드 상인만 괜찮아요. 이들은요 나가사키의 인공섬 대지마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제 무역을 허용받았는데, 그럼 원래는 네덜란드 이전에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그 무역에 종사했거든요. 일본과의 무역에서. 근데 포르투갈 상인 이제 저리 가라. 왜냐면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자꾸 크리스트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저리 가, 꺼져 한 겁니다. 근데 네덜란드인들은 그 종교를 전도하는 것보다는 상행위, 즉 무역 행위에만 더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새로운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서양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 에도 시대 문화는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로 온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바로 란가쿠라는 것입니다. 란가쿠. 난학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서양 학문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게 바로 란가쿠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난학 교습소라고 또는 란가쿠 교습소라고 했겠죠. 대지마에다가 설치했겠죠. 자, 이런 그런 서양 학문들을 이미 진작에부터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어서서 여러분들 그 결과물로 해체신서라고 하는 책까지 간행이 되는데, 이것은 서양 의학, 그 중에서도 해부학, 인체 해부학을 다룬 책을 쓰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존인들 돈 많이 벌었다 그랬죠? 경제력 갖춘 존인들 여가생활 시작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즐겼대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살펴보시고 각주 보세요. 자, 성리학 관학이었지만 여러분들 양명학도 들어와서 왕수인 기억나시죠? 왕수인, 왕양명, 양명학도 들어와서 유행했다라고 하고요. 자, 그때 또 중쇼에게 에도 막부 때 여러분들 후기로 들어가면 국학이 유행합니다. 국학, 나라에 대한 학문인 거예요. 자, 18세기 후반이 되면요, 옛날 책, 고전, 옛날 역사,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막 커지면서 야, 우리 일본 고유의 것은 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모토리 노리나가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고사기 내지는 고지키를 연구했습니다. 이건 나라시대 때 역사서죠. 하면서 이 연구한 끝에 일본이 짱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일본 우월주의 얘기 나오고, 그리고 대일본사라는 책도 있는데 에도 막부 시기에 처음 그 편찬이 시작돼서 이게 17세기 중반인가 편찬이 시작됐거든요. 나중에 1906년인가에 최종 인쇄됩니다. 거의 200년 넘게 써졌던 그런 사서입니다. 기전체래요. 일본 최초의 기전체 사서고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흘렀겠죠.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즉 천황이 정권 잡고 나서의 그런 시기도 있었으니까요. 편찬 시기 중에 말이죠. 자, 그리고 신도, 일본의 전통적인 그런 신앙이죠. 토착 신앙이죠. 그리고 왕실의 존엄, 천황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존왕양이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존왕양이는 바로 다음 내용에서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자, 에도 시대 때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와서 포를 빵빵 쏴대면서 문 열어 오픈 더 도어 하게 됩니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바로 이듬해 미일 화친 조약으로 말이죠. 그래서 가나가와 지역에서 맺었다 그래서 가나가와 조약이라고도 하는 미일 화친 조약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어서 여러분들 시모다 하코다테,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죠? 시모다 하코다테를 개항했다고 하고요. 항구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최국대우도 조항을 넣게 되고요. 자, 4년 뒤에 또 보강하는 또 다른 조약 맺습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해서 4개 항구 추가 개항하고요. 그리고 영사 재판권도 인정하게 됩니다. 자, 특이한 게 여러분들 미일 화친 조약, 가나가와 조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가와 조약에서는 가나가와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나가와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서 열리고 있네요. 물론 가나가 옆에 이제 요코하마로 좀 옮겨가게 되지만요.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영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거 뭐 순서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다른 서양 국가들과 엄청나게 불평등 조약들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꾸 불평등 조약들을 체결하게 되니까 막부의 권위가 있는 대로 추락하게 되고요. 체제는 흔들리겠죠.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이론이 대두되는데 오랑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토막운동, 다른 말로 막부 타도운동까지 합세하게 됩니다. 특히 이것을 주도한 게 바로 사스마번과 조슈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 이 사스마와 조슈번은요, 양이론 얘기했잖아요. 양이론. 오랑캐를 몰아내자라고 합니다. 특히 서양 오랑캐 몰아내자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사스마와 조슈가 처음에 이렇게
그 서양 상선을 한 번씩 건듭니다. 그러다가 된통 얻어 터져요. 그 서구 열강의 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나를 부강하게, 병사들을 강하게. 그래서 부국강명 추구하면서 태제를 전환합니다. 무슨 말이냐? 토막 운동은 지속을 해요. 근데 양인은 포기합니다. 서양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완전히 태세 전환하는 겁니다. 얻어맞고 나니까 힘을 안 거예요. 바로 깨갱하면서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부국강병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여러분들 배경 볼게요. 자, 이제 뻔한 얘기입니다. 개항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사스마 조슈번이 토막운동 전개했다. 왕정이 복고됩니다. 누구의 왕정이냐? 메이지, 즉 천황의 복귀였습니다. 당시 천황 이름이 메이지였어요. 그래서 메이지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목표는 중앙 집권입니다. 중앙 집권도 하고 부국강병도 하고 그리고 서양 문물을 수용해서 문명 개화를 한번 이뤄보자라는 것입니다. 문명 개화, 제도적인 것, 서양의 물건 그리고 정신 이런 거 다 뜯어고치자는 겁니다. 서양식으로. 힘을 기르고 눈을 떠서 불평등 조약 개정하자. 누가 사고 쳐놓은 거? 에도 막부가 사고 쳐놓은 불평등 조약들을 개정해서 우리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했던 얘기인 겁니다. 자, 정치적인 내용 보시면요. 도쿄로 천황이 옮겨옵니다. 에도에서 도쿄로 이름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천황이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패번치현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번은 막부 시대의 다이묘의 땅이었죠. 그 다이묘에 관리하는 영지인 겁니다. 그 번을 없애버리고 현을 설치합니다. 현은 지금 그 한국 개념으로 치면 뭐 경기도, 강원도 이런 개념, 도 개념인데 이 현을 설치해서 중앙 집권화를 강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외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871년도에 청일 수호 조기를 체결하는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상호대등하게 매집됩니다. 상호대등하게. 자, 경제분 볼게요. 경제분 보면요, 여러분들 근대적 토지제도를 토지세제를 확립했고요. 상공원 육성, 뭐 근대적 공장 설립 얘기 나오는데 이 메이주신 대부분의 내용이 또 나중에 그 조선에서 갑신정변이라든가 그리고 청나라에서 변법자강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또 줬겠죠. 자, 사회부분 봅니다. 봉건적 신분제를 개혁해서 3인 평등을 이루게 되고요. 옛날에 뭐 무사, 농민, 뭐 상공인, 그런 사람들을 나눠놨었잖아요. 수공업자랑 상인이랑 나눠놓고 하는 것들 다 우린 다 평등해. 봉건적 특권 다 없애버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자, 패도령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칼 차고 못 다니게 합니다. 누가 자꾸 칼을 차고 다니냐? 바로 옛 무사들이었죠. 옛 무사들이 자꾸 칼을 차고 다니니까 그 칼 뺏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냐? 공권력, 즉 경찰과 군인만 패도령, 그러니까 그 패도령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칼을 차고 다닌 거죠. 자, 교육 부분 볼게요. 자, 서양식 교육제도 얘기 도입하고요. 그리고 의무교육 빨리빨리 배워서 누구나 의무적으로 배워서 이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파견 뭐 뻔한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것을 파견해서요. 여러 가지 또 배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 네 번째는 이토 히로부미 유명한 인물이죠, 그렇죠? 자,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도 있고요. 자, 군인이 모자라 징병제 실시. 자, 그리고 신도라고 하는 일본 고유의 그 토착 신앙 있죠? 사실상 국교화 이루게 됐고요. 우편제 실시. 그리고 철도 부설 얘기도 있습니다. 1872년이면요 이미 도쿄 요코하마에 일본 최초의 철도를 두었다라고 하고요. 참고로 그 조선 땅에는 1899년에 경인선이 최초였죠. 자, 영향 보겠습니다. 메이주신의 영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느라 막대하게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농민봉기 발생해요. 자, 그리고 특권을 상실한 무사들도 봉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한국, 즉 조선을 정벌하자 정한론이 제기되는데요. 야, 아직 우리는 내정을 더 다스려야 돼 라고 내정개혁을 우선시하는 세력을 이들이 반대하면서 잠시 보류됩니다. 폐기된 거 아니에요. 잠시 보류하게 됩니다. 이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의외죠.
자, 이후에 여러분들 입헌지 국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배경 보겠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양의 학문 사상이 유입되니까 이 모든 걸 다 이 지식들을 나라에서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안 좋아, 이거는 좋은 거야, 다 통제할 수 없죠. 그러면서 지식인들 간의 이 자유, 민권 이런 개념들이 막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납니다. 1870년대였는데요. 이타가키 다이스케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권 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메이지 정부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설명 잘못했어요. 다시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이것을 중심으로 자유민권 운동을 하는데 이 자유민권 운동의 핵심은 뭐냐? 메이지 정부가 강압적으로 막 근대화 정책 피는 것을 비판하고요. 뭘 또 주장하냐면 서양식 의회를 설립하자. 그리고 헌법도 만들어 달라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압받았죠. 탄압받았는데 메이지 정부가 뭐 하냐?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합니다. 아까 헌법 만들어 달라고 한 거, 헌법 만들어 달라는 거 탄압했잖아요. 근데 이듬해에는 일본 제국 의회를 설치합니다. 아까 의회 만들려는 것도 탄압받았잖아요. 자, 헌법도 만들고 의회도 만들었는데 누구 입맛에 맞냐? 그렇죠. 천황, 중앙 집권화의 입맛에 맞는 헌법과 의회를 설치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교육, 치거, 여러분이 교육받는 것은 모두 천황에 대한 충성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치거를 반포하게 됩니다. 치거는 황제, 천황의 말이란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도, 그 일본의 전통적인 토착 신앙이죠. 신도가 사실상 국교화되었다. 그러면서 천황의 권위는 계속해서 강화됩니다. 자, 천황이라는 어떤 상징적 존재를 계속해서 그 권위를 높여가는 거예요. 자, 정부가 주도하죠. 천황이 전권 보유했죠. 천황에 대한 충성이 높아지죠.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요하죠. 이 나라는 점차 침략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헌제 국가라는 것은 뭔가 좀 자유, 뭐 민권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입헌제 국가 성립되면서 일본은 침략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외팽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대외팽창, 다른 말로 침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배경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대화 정책 추진하면서 자꾸 모순이 일어나고요. 뭔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 계속 일어나고 있죠. 해외에다가 시장 확보를 해야겠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사례들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조금 많죠. 하지만 순서대로 보면 괜찮을 겁니다. 자, 정한론 주장 나왔다는 거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홋카이도 합병 얘기도 있습니다. 홋카이도, 여러분들 북해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청일 수호조교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티엔진에서 체결을 했고요. 티엔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1875년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라고 해서 러시아와 일본 간 체결을 하는데 이것은 일본은 쿠릴 열도를, 러시아는 사할린을 각각 차지하기로 했던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란사 사건 잠깐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조선 개항인데요. 운요호 사건 통해서 조일수호조교, 다른 이름으로 강화도 조약 체결했던 거, 불평등 조약이었죠? 그 조선 입장에서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란사 사건은 여러분들 이게 1874년에 타이완 출병했다 그러는데 이게 아마 3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187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이완에 표류됐던 류큐 주민이 있어요. 류큐 하면 이렇게 적어볼게. 자, 류큐인데 여기 이어줘야 됩니다. 두 가지. 자, 류큐인들이 이 타이완에 갔다가 그 류큐 타이완 원주민들에서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메이지 정부가 갑자기 이 류큐의 주민들은 우리 일본의 국민이라고 얘기하면서 타이완으로 공격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타이완으로 출병하면서 어디에 또 뭘 요구하냐? 이 중국, 즉 청나라한테 배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청나라한테 배상을 요구하는데 청나라가 얼레벌레 어버버 하다가 그것을 뭐 사과하고 뭐 배상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인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류큐에는 원래 류큐 왕국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닌 겁니다. 일본이 아닌데 얘네가 지금 타이완 가서 당했다고 일본이 나타나서 우리 국민들 왜 죽였어? 라고 화를 낸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청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서 류큐는 국제적으로 일본 거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류큐를 합병하는 일종의 그 명분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1879년도에 류큐를 직접적으로 합병해버리고 거기에
오키나와현을 설치합니다. 지금도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그런 섬이죠. 오키나와현입니다. 오키나와는 나중에 2차 대전 때 뭐 연합군에 점령됐다가 나중에 72년도에 일본에 반환되는 그런 역사도 있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가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청일전쟁이라고 하는데 청일전쟁은 여러분들 조선에 대한 지배권 내지는 지배력을 두고 일본이 청나라와 벌인 전쟁인데 일본이 이겼죠. 그리고 나서 맺은 게 시모노세키 조약, 타이완 내놔, 랴오동반도 내놔 하면서 해놨는데 여러분들 독프로 기억나시죠?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랴오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반환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게 되죠. 바로 을미사변 일으키게 되었고요.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 조선 왕이 쫄아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그게 바로 아관파천. 그래 뭐 쫄았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왕비를 자기 집에서 죽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위기를 좀 크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은 당연히 피했어야 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뭐 당시의 판단이었겠죠. 자, 밑에는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러시아와 한판 때려야 됩니다. 한판 싸워야 돼요.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 내지는 지배력을 두고 여러분들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붙게 되는데 일본이 이 과정에서 승리 비슷하게 한 거예요. 이제 더 싸우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간에서 미국이 중재했죠. 그렇게 맺은 게 포츠머스 조약이었죠. 포츠머스 조약을 맺으면서 그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우선권을 혹은 우월권을 러시아가 인정하게 되었죠. 자,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쭉쭉 써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일본은 을사늑약 체결하고 한국을 보호국가시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베이징 조약 가면요, 여러분들 베이징 조약은 만주 선후 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자, 청나라와 일본 간에 체결됐습니다. 포츠머스 조약의 각 항의 내용을 여러분들 청나라도 인정하겠다.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이제 조선 누구 거야? 아니, 대한제국 누구 거야? 라고 일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청나라 또 인정하게 됐던 거고요. 러일 협상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양국 협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북만주와 남만주를 이제 각 세력 범위로 결정하는데 그 경계가 창춘이었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1910년 되면 강제병합되는 거, 그쵸? 대한제국이죠. 자, 군국주의 대도가 그 다음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1929년에 뭐 있었어요? 그죠? 대공황 있었죠? 그레이트 디프레션 있었잖아요. 대공황 이후에 일본이 좀 어려워지니까 재벌, 군부,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면서 군국주의를 대두시키게 됩니다. 이 군국주의는 전체주의의 일종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바로 이듬해 괴뢰정부인 만주국 수립하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데려다가 앉히게 되죠. 만주국 수반에다가. 자, 그리고 리튼 조사단 와서 막 비판하고 이러니까 국제연맹 탈퇴해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노구구 사건 또는 루거우차우 사건으로 중일전쟁 발발시키면서 난징 대학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군국주의의 일까지, 대만행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 일본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